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미국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선 4명의 의심 환자가 추가됐지만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총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50%까지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하사에 대해 육군이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육군은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길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무참히 죽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이 그치던 동물 대상 범죄에 엄중한 처벌이 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연결식이 롯데월드타워에서 엄수됐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가 항상 조국을 먼저 떠올렸다며 고난이 닥칠 때마다 아버지의 열정을 따라 길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령 환자에게서 무릎 연골 세포 치료제의 효과를 검증한 국내 논문이 잇따라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인보사 망신을 극복하고 세포 치료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중국 내 확진자는 440명, 어제보다 거의 2배가 늘었죠. 또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심지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첫 소식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멸균복과 마스크로 중무장한 의료진이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기차역에 열 감지 카메라가 설치됐고 여객기 내부에서도 체온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중국 정부는 급속히 확산하는 우한 폐렴을 과거 사스에 해당하는 인류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최고 수준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하루 사이 100여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도 9명으로 늘었습니다. 疫情传播途径以呼吸道传播为主。病毒存在变异的可能，疫情存在着进一步扩大的风险。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을 넘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30대 남성인 이 미국인 확진자는 중국 우한을 여행하고 지난 15일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e is in satisfactory condition, and as of this moment is being is very helpful in us identifying particular people that he may have been in contact. 미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검역 대상 공항을 늘리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한 폐렴 잠복기가 평균 7일이라는 중국 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오잔청 중국 국가보건위 위원은 잠복기가 짧게는 2에서 3일, 길게는 12일 정도라며 주된 증상은 발열과 기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인천의료원에 입원 중인 확진자와 접촉한 3명과 또 자진 신고한 1명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나와 격리가 해제됐는데 하지만 우한 폐렴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질병관리본부는 4명의 의심 환자를 격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명은 자진 신고했고 다른 3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접촉자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결과 4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중 한 가지 증상만 보여도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정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메르스와 사스의 중간 정도로 예상된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감염학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직 바이러스의 정확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의심 환자부터 면밀히 검사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의심 환자는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직 백신, 그러니까 예방약도 없고 걸린 뒤에도 마땅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냥 격리된 채 안정을 취하며 본인의 면역력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 환자인 30대 중국인 여성은 폐렴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개의 문을 지나야 들어가는 음압 격리병실에 완전히 격리돼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법이 없는 만큼 의료진은 해열제를 놓으면서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병원은 추가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감염 의심 환자는 병원에 발을 디딜 때부터 격리됩니다. 일반 응급실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응급실에서 1차 진료를 받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격리병동으로 이동합니다. 의심 환자가 일반 응급실로 들어갔던 5년 전 메르스 때와 달라진 점입니다. 격리병실은 모두 1인실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들과의 접촉은 완전적으로 봉쇄되게 됩니다. 전파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의료진은 우주복 같은 특수복장을 갖춰 입습니다. 확진자는 24시간 안에 음성 판정을 연달아 2번 받으면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이때냐 싶죠. 춘절을 맞아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취재기자 공항에 나가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4시간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은 물론 이들을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우한 폐렴은 국제적으로 확산하면서 인천공항은 소독 작업을 2배로 늘렸습니다. 우한에서 인천으로 오는 직항은 일주일에 10편, 승객은 1,700여 명입니다. 검역소는 직항 항공편을 대상으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발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역도 되게 심하고 현지 자체에서도 단순 감기 바이러스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최대 춘절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우한 폐렴은 설 연휴가 지난 뒤 한동안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최대 관심사로 꼽힌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 보수당 의원의 1대1 회동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 의원은 황 대표를 민망하게 만들었죠. 이와 별개로 박형준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에 신당을 창당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에게 조찬 회동을 제안했지만 유 의원이 거절하며 양자 간 회동은 불발됐습니다. 사진만 찍고 쇼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1대1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황교안 대표님과 제가 만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양당 협의체의 교통정리가 마무리된 후에야 만나겠다는 뜻으로 유 의원은 통합을 넓게 봤을 때 선거연대, 후보 단일화도 당연한 옵션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동 불발 소식에도 황 대표는 진정성 있는 교감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설 명절 전후 회동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다할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만남 노력하겠습니다.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 불발에도 박형준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보수통합을 위한 신당 창당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31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다음 달 10일 통합신당 창당 준비 출범과 함께 17일까지는 통합신당 창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원희룡 제주지사는 보수통합에 힘을 실으며 직접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통합은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혁신의 계기로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번 총선 공천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50%까지 교체하고 30%는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정치인을 공천하며 선거 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겠다고 한 겁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의 원인을 제공해 죄송하다고 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강력한 혁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총선기획단에서 공개한 현역 의원 절반 물갈이 원칙을 다시 언급하며 혁신 공천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50%까지 교체하고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들 30%를 공천해서 젊은 보수 정당, 젊은 자유파 정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혁신과 대통합으로 총선 압승을 이뤄내 개헌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독재와 폭정으로 규정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심사할 공관위원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에 쓴소리를 내던 김세연 의원과 첫 여성 검사장 출신 조희진 변호사 등 8명을 선임하며 강한 혁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이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거듭 말합니다. 불이익을 각오하고 저를 만나라고 하십시오. 통합 논의도 진행되는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마친 한국당은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에게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서울 종로 지역 출마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내일 답을 주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수락하겠죠. 조창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으로 복귀한 이낙연 전 총리에게 4.15 총선 당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습니다. 간담회실에서 두 분이 따로 만나셔서 그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에게 제안을 하신 겁니다. 이 전 총리가 수락하면 전략을 맡는 이해찬 공동위원장과 함께 현장을 나눠 맡는 이른바 투톱 체제로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당은 서울 종로로 이사 계획을 밝힌 이 전 총리에게 종로에 출마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는데 이 전 총리는 사실상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님의 제안을 뭐라 하겠습니까? 내일 말씀드릴게요. 설마 거부야 하겠습니까? 이해찬 대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직접 만나 출마를 권유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려고 그러죠. 그 정치를 쭉 해왔기 때문에 역시 정당 속에서 함께하는 게 좋죠. 임 전 실장은 번복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의 계속되는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4월 총선에서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 지역 차출 요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내일 경남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고심 끝에 본인이 힘쓰던 김포갑 지역을 포기하고 당 차원의 요구를 수용해 경남 양산 을에 출사표를 던지기로 한 겁니다. 김도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그동안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 지역 차출 요구를 받아온 김두관 의원. 민주당 의원 중에서 중심 선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중량급 또는 경남을 잘 아는 이런 의원이 그래서 이제 김두관 의원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경남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PK 차출을 요청했을 때만 해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친문 핵심 인사들이 거듭 설득에 나서자 고심 끝에 당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두관 의원이 내일 경남 양산을 출마를 공식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떠나는 경기 김포갑은 전략 지역으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충북 지역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곽상원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제 소명을 찾겠습니다. 민주당이 4월 총선 공천을 앞두고 주요 인사들의 전략 배치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여야가 지금 이렇듯 총선에 몰입하는 건 설 연휴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선거를 보면 일명 설 밥상머리 민심이 향후 선거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거든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밥상에 4.15 총선이 오르면서 여야는 설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표심의 진앙지로 꼽히는 전통시장을 공략하는 총선 공약을 대거 내놓았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골목상권 화폐 발행 규모를 10조 원으로 늘리고 부실 채권 소각, 소상공인 보증 규모 확대와 폐업 지원, 경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당은 설에도 쉬지 못하고 현장을 지켜야 하는 소방서를 찾아가 감사와 격려 인사를 나눴습니다. 소방 장비를 살피고 열악한 환경 개선을 약속하는 등 대원들의 표심 공약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입법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도울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경기 안양시의 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과의 스킨십을 넓혔습니다. 민생 탐방 지역으로 정한 이곳은 추혜선 의원의 출마 지역으로 당 지도부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선 셈입니다. 오늘 직접 방문해서 상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야가 분주한 민생 행복 속에 설 밥상머리 민심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과 점심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뼈 있는 농담이 많이 나왔습니다. 억지로 왔다면 나가도 좋다. 유죄를 받아내야지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관행에서 벗어나자. 이런 말들입니다. 이곤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 검사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점심자리. 딱딱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추 장관이 옛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담임선생님이 한 내가 싫은 사람은 나가도 좋다는 말을 진담으로 알고 교실을 나간 적이 있다며 농담을 건넵니다.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 있으면 나가셔도 좋다. 법무부는 이 영상을 어제 공개했는데 촬영일은 지난 16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장급 참모들이 대거 물갈이 된 지 8일이 지난 뒤 열린 행사였습니다. 13일엔 한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 장관의 검사장 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14일엔 검경수사권 조정 실무자였던 김웅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혀 검찰이 술렁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나가도 좋다는 추 장관의 말이 나온 시점에 사의 표명이었습니다. 내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특수통들의 사건 이런 위주로 우수 자원들이 몰입을 하고 거기에 경쟁을 하다 보니 이제 일반 형사 사건이 많이 적체가 돼 있고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이지만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맡았던 특수통 검사들을 지칭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곤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 하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안에 해라 마라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곧 인사가 날 텐데 굳이 내 손을 댈 필요가 있나 이런 심리일까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한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공소장에 적시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조 전 장관 기소 이후 검찰은 수차례 최 비서관에게 소환을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대신 해당 인턴 증명서가 사실이란 내용의 서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팀은 지난주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최근 인사로 바뀐 새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고의로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내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게다가 조 전 장관 관련 또 다른 사건의 관계자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새 지휘부가 현 수사팀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부임한 지검장이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 정상적인 절차대로 수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추 장관과 이 지검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됐고 이른바 상갓집 항명 당사자인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청와대가 최강욱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턴은 분명히 이루어졌으며 검찰이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비열하다는 말까지 들었으니 당연히 검찰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입장을 내며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한 건 2017년 1월부터 1년 동안이며 확인서도 2차례 발급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퇴직한 직원이 조국 아들을 모른다고 말했다는 근거만으로 자신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떼줬다는 혐의를 씌우고 있다고 최 비서관은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참고인 신분인 자신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하며 조작 수사와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는다면서도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퇴직 직원에 대한 전화 한두 차례가 아닌 인턴이 허위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비서관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며 소환 통보서를 2번이나 보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최 비서관은 앞으로도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청와대와 검찰 수사팀 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구속 이후 처음 법정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딸은 서울대 의전원에 떨어졌으니 업무 방해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죄가 안 된다며 나머지 다른 혐의도 모두 다 부인했습니다. 오늘 보석 결정이 나올까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었죠. 재판부는 증거 조사가 안 됐다며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후 처음 출석한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입시 비리 사건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자기소개서를 보며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파헤치는 방식으로 수사했다며 재판받을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법에서 미수범은 처벌 안 한다며 서울대 의전원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 또한 합법적 투자로 경제활동이 과대 포장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조국 장관이 공직자가 되면서 적법하게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하고 선물 옵션을 배운 것이라며 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에선 단순히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이 입시비리 증거를 다 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7가지 허위 스펙에 대한 변호인 측 입장을 요청했고 모든 혐의가 증거에 의해 입증됐다고 맞섰습니다. 검찰과 정 교수 측 간 공방을 벌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이중 기소에 대해선 법원은 증거 조사를 마친 뒤 판단 내리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보석 신청 역시 증거 조사가 안 돼 시기상조라며 보류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에 대해 육군이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성별과는 무관하다. 심신 장애에 따른 복무 부적합 때문이라고 했지만 변 하사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은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전역심사위는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변 하사의 심신장애가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변 하사는 23일 0시를 기해 민간인이 됩니다. 전차 조종수로 복무한 변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 군병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경우 장애 등급을 받아 군복무를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하사 측은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체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체력 검정을 통과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사 연기 요청에도 전역 심사를 강행한 육군은 이번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과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와 벨기에 등 20여 개국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성전환자의 복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안나푸르나에서 눈 사태로 실종된 교사들과 트레킹에 나섰던 교사 6명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눈 앞 불과 6m 앞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며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현지에선 수색대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얼음덩어리를 헤쳐가며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 사태로 실종된 교사 4명과 함께 트레킹에 나섰던 충남교육청 해외교육봉사단 소속 교사 6명이 귀국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교사는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두부로는 6m 정도, 그다음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한 9m 정도, 그 정도 거리였다. 사고 현장에선 수색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돌과 같은 얼음 덩어리가 많이 쌓인 탓에 수색대원들이 직접 손으로 얼음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날씨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We suffered heavy snow, and we stopped there for 2 days and we cannot come back. So we choose to take a helicopter to come to Pokhara. 현지 주민들은 물을 끌어와 얼음 덩어리를 녹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악인 어몽길 대장은 열을 감지하는 드론과 금속 탐지기로 실종자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새벽에 출항한 어선이 해상 교각에 부딪혀 선장이 숨졌습니다. 물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두르다 변을 당한 듯합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소형 어선 한 척이 바다에 떠 있습니다. 모터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지만 배 안에 인기척이 전혀 없습니다. 해경대원이 올라타 보니 60대 김모 선장이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견인된 어선을 보니 뾰족했던 앞부분이 납작하게 찌그러져 처참한 모습입니다. 조타실 유리가 모두 깨지고 어선 위치 발신 장비인 V패스도 부러져 사고 당시 충격을 말해줍니다. 목포 북항을 출발해 어장에 나서다가 10여 분 만에 다리 아래 콘크리트 부분에 충돌했습니다. 다리 아래에는 24시간 식별등이 켜져 있고 평소 지나던 통학로였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때를 떴다 보니까 빨리 가야겠다 생각에 아마 속력을 내면서 빠르게 가다가 교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거의 충돌한 것 같습니다. 해경은 숨진 선장의 음주운항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촌입니다. 지난해 10월 짖는 게 화가 난다며 길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죽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던 동물 학대 범죄. 하지만 작년에만 5건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주인과 산책 도중 사라졌다가 길에서 마주친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된 망원동 반려견 토순이. 법원은 가해 남성 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법이 잔인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냥 생명을 그렇게 짓밟을 수 있는 게 일반인한테는 없는 감정이잖아요. 지금부터 2배, 3배는 훨씬 더 많이 강력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시 토순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11만 7천 명이 동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중 실형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 사건 등 지난해에는 5건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 대해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 시대에 상당히 뜻깊은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실형 선고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동물학대 범죄에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술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이유는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자들이 상습적으로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또 과속을 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겠죠. 심지어 현행법상 과태료는 차주가 우선 부담해야 합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대리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응시한 채 한 손으로 도로주행을 시작합니다. 좌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는 것도 모자라 좁은 터널 안에서 아찔한 차선 변경까지. 총 40km를 주행하는 동안 위반한 교통법규만 3가지. 벌점 40점에 과태료만 16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나온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차량 주인의 몫입니다. 위험한 주행 끝에 사고라도 나면 피해는 더 커집니다. 사고 내시고 가야 되니까 12,000원이라는 돈을 달라. 사무실에서도 뭐 거의 나 몰라라 하시게.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리운전 수요가 하루 평균 40만 건으로 대폭 늘었는데 소비자원이 대리운전자 20명의 운전 실태를 조사했더니 과속운전은 기본이고 휴대전화 사용에 중앙선 침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리운전 관련 규정은 16회 국회부터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는 대리운전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법 위반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 대리운전 관련법이 마련돼 시행 중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운동선수는 물론이고 일본 일반인도 무릎 연골이 찢어지면 생활이 아주 불편하겠죠. 무릎 연골은 한 번 상하면 원래 상태로 회복되질 않는데 국내 연구진들이 무릎 연골 세포 치료 방법을 잇따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천하장사에 오른 장성우 선수는 가장 무거운 체급인 백두급입니다. 장 선수는 무릎 연골을 2차례 다쳤지만 연골 재생 수술을 받아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무릎 걱정도 없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천하장사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장 선수처럼 탯줄 혈액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시술한 128명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가 지난 15일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최대 18개월 안에 연골이 재생하는 효과를 70살 환자까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제대열에서 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상용화한 7, 8년 전에 시도했던 것들이 이제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다. 거기에 큰 논문의 의의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은 연골에서 세포를 배양해 이식하는 치료법을 고령 환자에 적용한 논문도 지난달 국제학술지에 등재됐습니다. 자기 유래 연골 세포는 2001년 허가받은 국내 첫 세포 치료제입니다. 조직 검사라든가 MRI, 관절 경사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고 다 우수하게 연골이 생성돼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증명을 했거든요.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하는 인공관절 수술과는 달리 활동에 제약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포 치료제가 인공관절을 대체할 의료 기술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팔리.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등재된 한국인들의 습성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은 태권도, 김치보다 이 팔리, 그러니까 빨리빨리를 한국의 상징으로 기억할 정도. 그런데 한국인이 좋아하는 건 이 빨리빨리라는 단어 외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최초죠. 그러다 보니 탈이 나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성과를 내는 세계 최초.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에 집착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죠. 개장 전부터 세계 최초의 떡볶이 박물관이라며 자랑하던 박물관이 개장한 지 단 하루 만에 문을 닫는 해프닝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사 장비들, 덜 마른 페인트 냄새, 로봇 시스템 고장. 이렇게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덜컥 문을 열었다가 관람객의 항의가 빗발치자 부랴부랴
할 수 없이 문을 닫은 겁니다. 세계 최초가 최악의 서비스로 기억에 남게 된 거죠. 세계 최초의 역사를 만들었다며 자랑했던 5G 상용화도 경쟁국인 미국보다 빨리 5G 폰을 내놓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최고는 아니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 기기나 콘텐츠 기술은 부족했죠. 소비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세계 최초였던 겁니다. 세계 최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엔 최초 경쟁이 너무 많습니다. 업계 최초, 지자체 최초, 학계 최초, 동급 최초. 유독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하는 건 어쩌면 우리 사회 분위기가 1등하고만 비교하고 1등을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초가 무조건 최고, 또 성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속도에서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게 필요합니다. 음식도 빨리빨리만 먹으면 체하기 마련이잖아요. 빨리빨리 또 최초보다 소비자들은 최고를 기다린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겁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정부 덕에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심리적 저지선인 2%를 겨우 지켰습니다. 2%의 성장 중에 무려 1.5%포인트가 정부가 돈을 푼 덕이었거든요. 엄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GDP 성장률이 2%의 턱걸이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2009년 0.8% 성장한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당초 2%를 밑돌 것이란 예상도 많았지만 정부가 막판 재정을 투입한 결과 지난 4분기 1.2% 깜짝 성장하며 2%를 간신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에 기댄 성장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정부 부문 기여도가 지난 2018년엔 3분의 1이었던 데 비해 지난해엔 4분의 3까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전 세계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선방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성장률 2% 유지 등 국민 경제를 대표하는 3대 지표에서 나름 차선의 선방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심은 올해 정부의 목표치 2.4%를 달성하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관건은 민간 투자 활력을 되살리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투자와 민간 소비가 지난해 4분기 그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가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와 같은 민간 부분의 지표들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질 것 같고요. 하지만 우한 폐렴이 확산할 경우 지난 2003년 세계를 덮친 사스 공포가 재현되며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미국은 예상대로 환영했습니다. 문제는 이란이죠. 표현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미국이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주한미 대사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힘이라며 국제적 안보 우려에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보 공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정보 공유에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는 것인 만큼 미국이 요구한 방위 분담엔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세예드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페르시아만의 역사적인 명칭조차 알지 못하면서 무슨 지식과 정당성으로 군대를 보내냐고 비꼬았습니다. 국방부가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이란 명칭과 함께 쓴 일을 거론한 건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해를 일본해로 부른 격이란 지적입니다. 이란 옆에 있는 그 친미 국가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민감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학계에서는 페르시아 걸프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관련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란에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란의 반발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장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10,000원 대 50,000원입니다.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5만 원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곧 설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세뱃돈에 적정한 액수를 놓고 세뱃돈을 주는 어른들과 세뱃돈을 받는 초등학생들 간의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누가 얼마를 골랐을지는 뭐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내용 설명해 주시죠. 그 초등학생과 어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른들의 절반가량은 초등학생에게 세뱃돈 10,000원이 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초등학생들은 5만 원을 받고 싶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각자 이렇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금액,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초등학생들의 이 답변이 재밌었는데요. 5만 원을 받고 싶다고 답한 한 초등학생은 중학교 진학을 대비해서 미리 저축을 해놔야 한다라고 답했고요. 또 3만 원을 받고 싶다고 답한 다른 학생은 3만 원 정도는 부모님이 뺏어가지 않아서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우리 할아버지는 손주가 많아서 할아버지가 돈을 다 써버릴 것 같다고 걱정을 하면서 자신은 10,000원만 받고 싶다고 말한 속 깊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게 기특합니다. 세뱃돈 액수를 놓고 누리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세뱃돈을 이 성적표대로 줄 테니까 줄을 서라라고 했던 재치 있는 답변도 있었고요. 5만 원짜리 지폐가 괜히 나와서 여러 사람을 잡는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또 돈을 안 주고 안 받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봉투 여러 개에 액수별로 넣어서 복불복으로 주겠다라는 방법을 제시한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뭐 세뱃돈을 주면서 게임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북한의 방식입니다. 북한의 뭐에 대한 방식입니까? 네, 이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이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이웃 나라들이 비상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전염병에 대처하는 이 북한의 방식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은 이런 방역 체계에 대해서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방역 체계와 의료 시스템이 부실한 북한은 전염병이 확산할 경우 국가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인지 북한은 국경을 아예 일시 폐쇄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나섰는데요. 이 한 북한 전문 여행사 홈페이지에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조치로 1월 22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경을 일시 폐쇄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도 북한이 이렇게 굉장히 공포감을 드러냈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네,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할 당시였습니다. 이 북한은 고위 간부도 가리지 않고 모두 격리한 바가 있는데요. 2014년 방러 일정을 마친 최룡해 당시 노동당 비서는 물론 비슷한 시기 북한의 명목상 국가 수반이었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예외 없이 3주간 격리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국무총리고 장관이고 다 그냥 격리를 시켜놓은 건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얼마 전에 북한에 대해서 개별 관광을 허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국경을 다 폐쇄해버리면 어떡해요? 차질이 아무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 내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 당국이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개별 관광 문제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든 남북 대화의 계기를 만들려던 우리 정부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셈입니다.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이 전염병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가 항상 조국을 먼저 떠올렸다며 아버지의 열정을 따라 길을 걷겠다고 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정사진과 위패를 든 손자들이 입장하고 그 뒤를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가 나란히 뒤따릅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연결식엔 유가족과 롯데그룹 임직원 등 1,400여 명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유가족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했고 저희 가족들은 앞으로 손진의 가르침을 가스깊이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아버지는 항상 조국을 먼저 떠올리신 분이었다며 아버지의 열정을 따라 그룹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로 정말 멋진 분이셨습니다. 역경과 고난에 닥쳐올 때마다 아버지의 대상 같은 열정을 더 올리며
길을 잡겠습니다. 연결식 이후 운구행렬은 신명예 회장의 평생의 꿈이었던 롯데 월드타워를 돌며 고인의 발자취를 되짚었습니다. 롯데 측은 신명예 회장이 남긴 1조 원대 재산 처리 문제를 가족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사회공헌 차원에서 신격호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최근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 집단 행동을 하거나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분도 계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항의 피켓을 든 팬들이 CJ ENM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결성된 그룹 X1이 투표 조작으로 결국 해체되자 팬들이 시위에 나선 겁니다. 부산과 대구, 대전 등 지방에서 버스까지 대절해 모인 팬이 무려 1000여 명. 항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과 전광판도 등장했습니다. 저희는 팬이자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앞서 그룹 엑소의 멤버 첸이 결혼과 2세 소식을 발표했을 때도 뿔난 팬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지나친 팬덤 갑질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최근 아이돌 팬덤의 팬슈머 경향이 짙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습생 공개부터 최종 멤버 선발은 물론 향후 활동에까지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애착도 강해진다는 겁니다. 아이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투표하는 방식이라든지 심지어는 아이돌 그룹의 결성까지도 직접 기획해내는 그런 새로운 활동 방식의 이제 팬 문화를 소속사들도 이제는 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스타와 팬덤의 달라진 관계가 향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양심을 저버린 식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속이는 건 기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거나 냉동 판매용 고기를 해동해서 원래 냉장인 양 판매하다 적발된 마트도 있습니다.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농산물 유통업체입니다. 바구니마다 은행이 담겨 있는데 모두 중국산입니다. 무려 37톤의 은행을 수입하고서 버젓이 국내산이라고 적힌 포장지에 담아 팔았습니다. 우리 중간에 상인들한테 사고 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부천의 한 마트에선 냉동 판매용 고기를 해동해서 진열해 팔다가 적발됐고 수원의 한 식품 창고에선 유통기한이 열흘도 지난 고기를 판매하려고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거요? 경기도가 명절을 앞두고 열흘 동안 도내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소를 단속해 89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불량한 식품을 만들어서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타 업체들도 거기에 경쟁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을 하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최대 7년의 징역이나 1억 원의 벌금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면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현재 내리는 비는 내일 서울과 경기, 강원 북부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앞으로 남해안과 제주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6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가량입니다. 강원 남부 산지에서는 기온이 낮아 1cm 미만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날씨가 굳습니다. 연휴 내내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잦아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동해안에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또 연휴 내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내리는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기온은 높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내일 서울은 종일 영상권을 가리키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안에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고 새벽까지 이들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강릉의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출발하겠고 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에는 동해안을 따라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현장의 사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구아나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온도가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이구아나의 몸이 마비돼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별다른 대책도 없이 지구온난화는 계속되고만 있는데 이러다간 다음엔 뭐가 또 하늘에서 떨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